탐험가 김현국이에요. 제가 탐험가로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료를 구축해 오고 있어요.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이죠. 1996년에 모터사이클을 이동수단으로 해서 시베리아를 횡단을 했습니다. 24년 정도 유라시아 대륙과 인연이 있고 2014년, 2017년 3번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지구 하나 정도는 자기 가슴에다 넣고 그 지구를 캔버스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청년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문화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탐험가로서 최종적인 꿈은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의 다양한 계층, 요즘 유행이 융합을 합니다. 미술가와 음악가가 만나서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으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이게 탐험가로서의 현재로서의 최종적인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탐험가 김현국이에요. 제가 탐험가로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료를 구축해 오고 있어요.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이죠. 1996년에 모터사이클을 이동수단으로 해서 시베리아를 횡단을 했습니다. 24년 정도 유라시아 대륙과 인연이 있고 2014년, 2017년 3번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지구 하나 정도는 자기 가슴에다 넣고 그 지구를 캔버스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청년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문화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탐험가로서 최종적인 꿈은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의 다양한 계층, 요즘 유행이 융합을 합니다. 미술가와 음악가가 만나서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으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이게 탐험가로서의 현재로서의 최종적인 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선 TV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기획을 저희가 했는데요. 더 챌린지라고 하는 기획입니다. 끝없이 도전하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따뜻한 휴먼 드라마가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1911년 남극점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벌써 알고 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로얄 아문센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996년 세계 최초로 시베리아를 모터사이클로 횡단하신 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사진이 하나 보입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아무르강에서 찍은 그러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주인공, 광주 출신의 탐험가이자 또 세계 익스플로러스 클럽에 우리나라 최초로 정회원으로 가입한 그러한 탐험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현국 탐험가, 오늘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게 소개를 해주셨고, 첫 장면이 이제 아무르강에 있는 하바롭스크 그 장면이에요. 25년 전으로 저를 다시 이 자리에서 호출을 해주셨어요. 저 때 이제 모토바이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하려고 왔는데, 세관에서 모토바이크를 빼는 자가만 한 달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러시아 말도 모르고 학생 때라 뭐 비용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좀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는데, 저 날이 이제 오토바이를 세관에서 빼서 그 러시아 분위기가 나는 장소에서 네.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네. 예. 예, 들려주실 이야기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25년 동안 탐험을 하셨기 때문에 탐험가로서의 이야기가 참 많으실 텐데요. 시청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 그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탐험가 김현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예. 그 김형국 탐험가가 나오신다고 하니까 벌써 한번 채팅창 한번 봐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요, 그다음에 그 구독 눌러달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또 이렇게 의견 주시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벌써부터 사연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CH 고야님 한번 예. 읽어주실까요? 예. 예, 엄청 많네요. 네, 기대됩니다. 예. 네, YT님, 아, 예. 네, YT님, 와, 예. 김영국 아. 탐험가님, 얼짱이세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은꼬꼬마님, 최민수 저리 가라네요. 꿈꾸는 해바라기 기대됩니다. YT님, 이야, 한번 그 YT님 거 한번 읽어보시죠. 예, 예. 화이트님, 광주의 자랑, 김영국 탐험가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화이트님 반갑습니다. 네, 광주의 네. 자랑이신 것 같습니다. 예, 테스 형님, 김영국 탐험가님, 목도리가 아주 멋지십니다. 예술과 포스가 느껴집니다. 오늘 왜 이렇게 칭찬이 많죠? 원하시면 드릴게요. 테스님, 예, 기대해 주십시오. 드린다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CY림님, 남자의 로망, 모터사이클 타셔서 너무 부러워 보여. 아, 이게 남자의 로망입니까? 그렇죠. 일단 네. 그 오토바이 하면 그 바람, 자연, 뭐 음악, 예. 살아있음과 좀 가깝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아, YT님, 와, 제 거 직접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김영국님을. 예. 교수님 덕분입니다. 예. 디지털 시대의 그 노마드. 예. 또 흔히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징기스칸으로 예. 불리는 오늘 김영국 탐험가님을 모셨는데 아까 우리 저 사진 예,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아무르강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 사진 몇 살 때 찍으신 것이죠? 뭐 이제 제가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서 주로 나이를 좀 줄여서 합니다. 이제 만으로 네. 26살 때 네. 그때입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식을 마치고 저는 뭐 취직을 위한 공부도 이제 그쪽으로 안 했지만 그냥 저는 시베리아 횡단하려고 이제 오토바이 가지고 저기 도착했던 것입니다. 네. 그 학생 막 마치고 그 모터사이클을 예. 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손을 벌려서 사셨나요? 저거. 이제 시베리아를 모터사이클로 횡단하기 이전에 이미 저는 여행으로서 이미 선수가 돼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1989년에 해외여행 자료가 됐는데 저는 1990년에 현역 생활을 마치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바로 인도로 가서 한 3년 정도를 무전 취식하면서 버텨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저로 여행 비용을 쓰는 방법을 알았고 또 이제 필요한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네. 열심히 노가다도 뛰고 그랬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28 나이에, 그러니까 만 26, 예. 그 나이에 어쩌다가 이렇게 그런 도전을 하셨을지 참 그런 마음을 갖기가, 예. 이러한 도전 정신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요. 1996년이면, 예. 벌써 아까 25년째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준비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때 그런 모험을 시작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1996년에 모터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해서 시베리아를 횡단한 행위가 바탕이 돼서 제가 현재까지 탐험가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모터바이크로 시베리아를 횡단한 행위가 최초의 기록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 말의 의미는 최초라는 건 그만큼 더 자료가 없었다는 소리가 되고 더 힘들었다는 뜻도 되겠죠. 준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뭐 지금 보면 우연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가. 그렇지만 우연 속에 저는 필연이 들어있다고 봐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이끄심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운이 좋았습니다. 6개월 만에 모터바이크를 가지고 비행기다 실어서 시베리아로 날아간 건 모터바이크는 동산이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 작업들이 많거든요. 제가 러시아어를 하는 것도 몰랐고 뭐 비용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라고. 예, 그러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데 대략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네. 우리가 이제 그 남과 북이 현재 분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웃인 부산으로부터 그 남방 한계선이 북방 한계선이 400km입니다. 네, 지금 저기 네. 트랜스 시베리아라고 저 지금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지금 한
몇 킬로 정도 되죠? 12,000, 3,000 킬로? 예, 잘 아시네요. 네.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서 이제 400km 안에 네네. 고립된 섬 안에 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96년에 했던 행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가 직선 도로는 한 10,000km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길이 좀 꾸불꾸불해서 계기판 보니까 12,000km 정도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걸 몇 달 만에 달리신 거죠? 96년에는 이제 8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 그래요. 원래 계산상으로는 좀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항상 꿈하고 현실 사이에 그 거리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그 러시아의 안톤 체오? 예, 이분이 한 30세 정도 나이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말을 타고 갔습니까? 아니면 이분도 모터사이클로 갔나요? 예. 그분이 아마 모터사이클에 그때 대중화가 많이 됐으면 하실 건데 네. 1890년에 이제 러시아의 그 유명한 극작가죠. 안톤 체오프가 이제 기차와 배와 그다음에 우편 배달마차 세 개의 이동 수단을 번갈아 가면서 시베리아를 횡단해요. 그게 이제 1996년에 제가 모터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해서 시베리아를 횡단하게 된 계기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톤 체홉이라고 하는 이런 극작가의 음. 그 횡단이 굉장히 나에게 우리 탐험가에게 굉장히 큰 이 도전 내지는 자극을 줬다. 그렇죠.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두 개의 키워드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취직을 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원래 이제 뭐 인도에서 한 3년 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고 제 자신의 소리를 들었고 아, 내 속에 여행의 키워드가 들어있구나 라고 이제 있었죠. 근데 취직과 제 자신의 길은 여행의 키워드인데 여행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불안정성이겠죠. 취직이 되는 거 안정을 의미하고 이 두 개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이제 러시아를 무심코 바라보게 되었고 러시아의 키워드로 저는 안톤 체홉과 만났어요. 물론 책으로 만났죠. 그가 이제 1890년에 우편 배달마차를 주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얻은 키워드는 지식인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교수님처럼 지식인으로서 본보기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안톤 체홉은 1890년의 여행이 어떤 의미냐면 이미 30살 나이에 안톤 체홉은 모스크바 사회에서 극작가로서 아주 유명세를 날리고 있었어요. 유명세를 날린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1만 킬로 떨어진 오스트로프 사할린 섬이죠. 사할린 섬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모스크바 러시아 힘은 모스크바에 있으니까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는 변방이죠. 우리한테도 알려져 있는 동토 땅, 춥다. 그다음에 유영지. 네. 사할린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서 유영지였고 우리에게도 강제징용으로 알려져 있는 땅이었죠. 네. 당연히 거기에 이제 범죄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러시아 기준에는. 범죄자의 상황들이 워낙 열악했어요.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거쳐서 1만 킬로 떨어진 모스크바까지 왔고 안톤 체홉의 귀에 들려온 거죠. 그래서 안톤 체홉이 이렇게 생각했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 건데 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야? 라고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여행이 시작되는데 네. 자, 안톤 체홉의 그런 모험을 이 지식인으로서의 그 사회적인 어떤 책임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톤 체홉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요. 오늘 채팅방에 워낙에 많은 분들의 지금 이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탐험가의 길을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아까 있었고요. 또 탐험 그렇게 하시는 거 위험하지 않으신가요? 말도 잘 안 통하실 텐데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탐험가로서 계획이 궁금해요. 꿈꾸는 해바라기님. 아, 테스님 언어의 장벽은 어떻게 넘으셨을까요? YT님 모두가 꾸는 꿈이지만 그걸 현실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십니다. 날씨도 많이 추웠을 텐데 바이크로 횡단하다니 라고 청춘님 시베리아 횡단하게 된 이유 동기가 궁금합니다. 자,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먼저 탐험가는 어떻게 해야 탐험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된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될 수 있죠. 그렇고 이제 저도 지금 현재 1996년에 모터바이크를 이동수단으로 시베리아 횡단한 이후에 탐험가라고 해왔고 제가 공식적으로 현재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탐험 단체로 알려져 있어요. 뉴욕에 있는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이라고 합니다. 거기로부터 제가 한국인 최초로 정회원이 된 게 20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3년 만에
객관화가 됐어요. 네네. 23년 동안은 뭐 저 위해 주시는 다른 제 스승님은 백수였다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마음 먹으면 된다. 예. 그러나 정혜원이 되기까지는 숱한 난관이 있다. 이런 말씀 23년 만에 또 정혜원이 되셨다. 탐험가 클럽에. 예. 그런데 언어의 장벽, 특히 이제 러시아를 횡단하려고 하다 보면 러시아 말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언어의 장벽, 러시아 말 좀 하실 수 있으신지, 러시아 말 잘 못해요. 이걸 러시아 말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 파루스키 오천 불러라고 하는데 이제 말은 그만 시키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러시아 말 그렇지 이게 탐험가 된 이유예요. 이게 네. 언어도 잘하고 대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돈도 많으면 저도 꿈꾸었죠. 인디애나 존스도 꿈꾸고 네. 007도 꿈꾸었지만 뭐 현실과 꿈은 항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러시아 말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네. 모터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데 바이크에 대한 정비 능력도 없습니다. 오토바이 선수했던 네. 적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어를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정비 능력이 없어도 네. 할 수 있다. 근데 네. 저의 시선은 이게 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에다가 저의 시선이 네.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언어 못해도. 네. 아이고,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한 것은 의지다, 열정이다, 이런 말씀, 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이 시베리아 또 유라시아를 이렇게 횡단하는 모터사이클 탐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1996년 첫 번째 1차 탐험, 예. 그리고 2014년 또 2차 탐험, 2017년 3차, 그리고 2019년 4차에 걸쳐서 대략 아까 언론 계산해 보니까 6만 5천 킬로라고 하는 이런 대장정을 마치셨던데요. 예. 1차 우리 탐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기획되었고 또 어떻게 이렇게 탐험이 이루어졌는지 1차 탐험에 대한 이야기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1차는 아까 96년이었고, 그때 배경은 이제 탐험가의 탄생이라고 제 책에 일단 나와 있는데, 이게 저는, 1987년이란 숫자와 관계가 깊어요. 1987년은 우리 역사에서, 60항쟁이라는, 60항쟁이라는 키워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60항쟁은 우리 국민의 손으로 국가 지도자를 뽑게 된 열매를 얻게 되었죠. 저는 그때 대학교 신입생이었고, 그래서 저때 운이 좋게 선배님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 손으로 국가 지도자를 뽑게 되는 열매를 얻었고, 이로 인해서 저는 무한한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20살이죠? 이 자신감은 통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됐어요. 근데 저 자신감은 한 발 더 앞서서 이렇게 하면 통일도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통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통일의 의미는 저한테는 대륙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는 중국과 소련이라는 대륙과 맞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20대 청춘은 기존의 모든 질서를 부인해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살아온 저에게 있어서 20대 때 초반에 저는 잠깐 동안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에 대한 호기심이 높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소련과 제가 인연을 맺어졌고, 소련을 바라보는 순간이 이제 인도 여행을 3년 동안 마치고 와서 1995년이네요. 95년에 바라보았고 1996년에 소련을 모터바이크로 해서 횡단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소련은 1991년도 12월 달에 해체가 됩니다. 네, 붕괴가 됐죠. 예. 네. 소련의 해체로 인해서 그 나라는 전쟁에서 패한 것과 같은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뭐 등등. 예. 자, 그럼 일단은 젊은 시절에 일단 러시아를 동경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또 이제 러시아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또 채팅방에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영국 탐험가님의 이러한 모험 정신이 꿈과 희망의 젊은이들에게, 무기력해 있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라고 범범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은꽃꼬마님, 횡단하시면서 어려웠던 일들은 있으셨나요? 생각나는 에피소드 듣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님, 우와, 역시 탐험가는 다르십니다. 도전과 열정,
이 시대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들입니다. 은꼬꼬마님 60항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시니까 그 말씀을 적어주셨고요. YT님 열정 가득한 탐험가님을 응원합니다. 테스님 87학번인데 너무 뛰어 있는데 젊어 보이세요. 이런 의미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수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테스님 오늘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 전에 혹시 러시아에서 인종차별은 없었나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뭐 이제 러시아에서 살면서 스킨헤드들이 약간 나오던 시기가 있어요. 뭐 그때 잠깐 있었고,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180개 이상의 인종으로 이루어진 민족이거든요. 미국처럼. 그런데 현재 미국은 그런 부분으로 많이 문제가 나오는데 러시아는 크게 현재는 없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법대 우리 출신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대 출신이 또 이렇게 탐험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1차 탐험이 28살에 이제 그 시베리아를 이렇게 횡단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잠깐 예. 그 1차 탐험과 관련되어진 횡단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뭐 있으면 지금 저 사진에 예. 오토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터사이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 사진 좀 설명도 해 주실 겸 또 에피소드도 하나 이렇게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이제 요 사진은 두 번째 했던 거고 핀란드 구간인데, 요거는 이제 BMW죠. 아, 그러면 핀란드 두 번째 모험은 음. 조금 있다가 다시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1차 탐험이 끝나고 예. 모스크바에서 한 3년 이렇게 사셨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3년간 모스크바 현지 생활을 했는데 그 3년간 현지 생활을 하게 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996년에 모토바이크로 시베리아를 횡단하게 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련이 해체가 되었고, 소련의 몰락은 서방 세계와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로서 그 매력적인 땅을 의미했거든요. 한마디로 네네. 기의 땅을 의미했습니다. 네네, 소련의 네. 몰락은 우리한테는. 네. 그래서 저는 남북 분단된 현실, 광주에서 서울까지 320km 안에서 5천만 명이 선택해야 되는 거, 이건 제한적 선택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도 나오고 있고, 근데 소련의 몰락으로, 소련은 우리가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유라시아 대륙을. 모스크바까지 12,000km로 확장이 돼 본 거예요. 우리의 범위가. 그래서 이 범위가 확장이 돼서 기의 땅이라고 하는데, 한편 우리가 이제 1917년에 볼셰비키 이후에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동란 이후에 냉전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 냉전으로부터 91년, 42년 동안은 서방 세계의 그 어느 누구도, 한국의 어느 누구도 소련 땅을 들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이로 인해서 소련은 금단의 땅이자 소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베리아는 미지 세계와 같은 곳이었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소련의 몰락은 우리한테 기의 땅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보다 더 먼 땅이었죠. 낯설고. 근데 아무도, 그래서 춤을 흘리는 거죠. 야, 소련이 새로운 시장인데, 근데 너무 낯설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인데, 제가 거기에 도전을 해서 12,000km로 시선을 확장을 시킨 거예요. 96년 행위가. 그 다음에 3년 동안 모스크바에 살았던 건, 그러면 확장된 공간에서 기업 가능성들을 봤으니까 네. 이제 내가 직접 거기 가서 뿌리를 내려보자라는 네, 행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상은 그 저희 한국이 탐험의 불모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잘 알려지지 않는 청년 김현국이라고 한 사람이 그 소위 모스크바를 이렇게 횡단을 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 탐험계에서 놀랄만한 그러한 일 아니었을까요? 이게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에 이제 네. 정의원이 되기 위해서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네가 왜 탐험가냐, 쉽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지금은 탐험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시대인데 96년에 네가 모토바이크를 횡단한 게 왜 탐험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아까 냉전 시대 동안에는 소련 사람들, 아니 미국 사람들도 소련을 가보지 못한 땅이었기 때문에 미지 세계나 같은 곳이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제한된 선택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데,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으로서 유라시아 대륙 인구 45억의 거대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라고 알려졌죠. 이 곳에 어떤 기회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저는 광주, 부산, 시베리아,
암스테르담이 이런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해요. 요것이 탐험가가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 탐험을 일단 1차 마치고 나니까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유명세를 탔다라고 해요. 러시아에 혹시 출연한 뭐 영상 저희가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예. 이제 이거는 이제 2017년에 모토바이크로는 이거는 세 번째. 3차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탐험이 되겠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디지털 기반의 세계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행위를 굳이 저 혼자서도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를 홍보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을 떠나서 이제 저는 인스타그램 전 세계로 나가니까 러시아 쪽에서도 현재 모토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특히 이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가끔씩 오토바이 네, 타고 네. 나옵니다. 그 장면 보고 쇼맨십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푸틴을 따르는 민족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바이크를 타고 나와요. 근데 제가 최초로 횡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계속 SNS를 통해서 올리니까 러시아인들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죠. 자기 나라를 외국인이 최초로 횡단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쿨하더라고요. 대륙의 느낌이. 인정할 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를 초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러시아에서도 저렇게 이제 영상을 내보내 주셨는데요. 잠깐 또 채팅방 저희가 좀 보고 오겠습니다. 테스 형님 오늘 활약이 대단합니다. 왕년에 막스 형님 좀 보셨겠는데요. 봤습니다. 제가 책으로 봤어요. 네네. CY림님 학생들이 이러한 도전 정신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CY림님 계속해서 또 글을 남기셨습니다. 역사의식도 매우 높으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같은 분들한테 잘 배워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님 탐험가님의 새로운 별명 디지털 시대의 관개토 대왕. 이게 더 좋습니까? 징기스칸보다 더. 아니 관개토 대왕 이제 제가 탐험가니까 네. 이 관개토 대왕을 저는 네. 제가 모셔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도 탐험가님의 꿈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복님,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보고 싶네요. 모터사이클로. 횡단 열차는 좀 피곤합니다. 네. 횡단 열차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예. 은꼬꼬마님, 유키즈 언더블럭에 나오셔도 좋을 것 같은 스토리 빵빵하시네요. 흐흐님. 유키즈 언더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유저셉이 나오는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나오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칭찬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2차가 그러니까 그 2014년에 한 25,000km 정도를 지금 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2차 하기 전에 그 1차 끝나고 2차 사이에 또 계획하시고 답사까지 하셨다가 또 실행을 못 하신 그런 탐험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96년에 횡단을 마치고 모스크바에서 97년부터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기후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를 직접 저를 실험 대상으로 잡고 거기에서 생활인으로서 사는 중에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책에서 이 말은 봤고 네. 직접 모스크바에 살면서 모든 길은 모스크바로 통한다를 경험을 했어요. 우리한테도 잘 현재는 알려져 있는 붉은 광장 있죠. 크레물린. 모스크바 러시아의 중심이죠. 크레물린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유럽 도시들은 방사선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9개의 도로가 다 있습니다. 대로가. 현재는 11개까지 늘어났고요. 이 각각의 대로들 큰 길을 따라가면 전 세계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번창했던 나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네트워크겠죠? 네. 지금 교수님과 저하고도 네트워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탐험가 우리 김형국님을 모시고 그 첫 번째 특별 지금 이벤트, 특별 기획입니다. 더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996년 모터 사이클을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하셨던 정말로 대단한 탐험가를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러시아 방송에도 이렇게 잠깐 소개되어진 것처럼 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 풍경에는 딱 어울리는 음악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좋아하시는 음악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제가 이제 러시아 말도 모르고 96년 횡단할 때 러시아에 대한 자료도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매일 피곤하고 세관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뽑고 또 대륙 횡단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원하게 달리고자 했지만
오토바이를 타는 것보다 등에다 메고 걸어가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매일 피곤해했는데 하는 도시마다 막 악을 쓰는 노래가 나와요. 그 음악이 사람이 어떤 음악? 가수였고 네. 그 가수 이름이 이제 이 사람이 블라지미르 세베토비치 민소스키. 러시아에서는 조용필 같은 분입니다. 예. 막 혼내듯이 노래를 불러요. 그럼 이 제목은? 이거는 이제 뒷걸음치는 야생마라는. 예. 그럼 잠깐 좀 저희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브라디미르 비소스키의 뒷걸음치는 야생마. Пропадаю, пропадаю,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кони,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Вы тугую не слушайте.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Ледь. 네. Но что-то кони мне попались привередливые. 예, 지금 뒷걸음치는 야생마 마치 혼내듯이 지금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또 모터사이클을 탁 타고 가는 이 넓은 대륙 광야를 끝도 없이 타고 가는 우리 탐험가 김영국님의 모습이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이렇게 멀고도 긴 길을 혼자 이렇게 딱 타고 가면, 사이클을 타고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이게 이제 시베리아 횡단할 때 안톤 체홉이라는 제 형님이라고 할게요. 어르신. 그 형님이 1890년에 횡단한 걸 보면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도 봤지만 그분도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이미 그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의사이기도 했고 30살에 이미 일가를 이루어붙잖아요. 근데도 시베리아라는 대자연을 만나갖고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우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갈 때는 야 오토바이가 야생마니 가면 달려불자 하고 갔지만 현실과 꿈 차이는 항상 크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저의 96년의 얘기를 갖고 뭐 어떤 가수가 노래도 만들었는데 노래에 보면 모토바이크를 타고 가는 시간보다 등에다 메고 가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에서 많은 장벽들이 있었는데 물론 즐거운 일들도 많았지만 또 뭐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에 다 네. 말씀드리기가 참 네.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멀리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예. 그 길을 쳐다보면 마치 꿈꾸는 뭔가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꿈이었고요. 현실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거친 환경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인간이 만든 브랜드 중에서 가장 좋은 기계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모토바이크를 탔어요. 생각의 속도로 갑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면 그냥 땡기면 엑셀을 땡기면 생각하는 속도로 달려나가요. 그런데도 그 유라시아 대륙의 끝없는 길은 또 와봐를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길 앞에서 질려버려요. 겸손을 배웁니다. 예, 겸손을 배운다. 뭐 신기루를 보면서 정말로 쫓아도 또 멀리 신기루가 보이는. 그렇죠. 계속 예, 반복되면 이제 예. 처음에는 진짜 이제 끝도 없는 길 끝에 사막에서는 신기루를 봤다고 하는데 길 위에도 신기루가 있어요. 네. 호수가 쫙 끝에 있는 것 같아요. 달려가죠. 그게 이제 수백 번 되면 두려움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겸손을 배우시고, YT님 또 채팅방에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이크 회사에서 후원을 해주시나요? 시베리아 횡단이면 세계적 바이크 회사들이 줄 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기획 한번 하시죠. 예. Y조아님, 급 궁금합니다. 모터사이클 비용은 몇 년 만에 바꾸시는지요? 모터사이클 가격이요? 예. 저는 이제 처음 할 때는 대학생 때라 국산 대림 125cc 갖고 했고요. 현재 사용하는 건 이제 BMW인데 뭐 말합니다. BMW인데 13년 된 중고 오토바이예요. 요걸로 3번을 횡단했어요. 네. 이 말의 의미는 네. 러시아 말도 모르고 정비 능력도 없고 13년 된 중고 오토바이로 할 수 있다는 것, 당신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렇군요. 비용은 문제가 아니다. 예. 예, 축복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길인 것처럼 모든 교육이 광주교육 해바라기로 통하기를 꿈꿉니다. 광주교육 해바라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임 이름이 광주교육 해바라기라고 하는데, 아마 축복님께서 축복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은꽃꼬마님, 시베리아 말고 혹시 다른 탐험에도 관심 있으신지요?
이제 그 1989년에 해외여행 자율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1년에 3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너무 맨 처음에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3천만 명 인구 속에 나는 차마고도 갔다 왔는데, 여행자들의 로망인 아이슬란드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은 남극도 갔다 왔는데요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슬펐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탐험이라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나와 2,900만 명, 3천만 명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자기들의 스토리들, 여행 관련된 이것과 어떤 구별을 가져야 될까라는 고민도 해보고, 결국 초심이에요. 이게 현재는 이제 뭐 남극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 색깔입니다. 저는 처음 마음,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인구 45억의 거대 시장이자 자원의 복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지구촌의 시선이 일로 쏠려 있습니다. 그 대륙이 바로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저는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길만 팝니다. 저는 예. 이걸로 은퇴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멋지시네요. 뒷걸음치는 야생마를 듣고 테스님, 우와, 러시아스러운 강력한 음악이네요. 아까 그 뒷걸음치는 야생마 음악이 강력한 음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1980년도에 제가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영화 백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유명한 영화죠. 예, 주제곡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번째 저희가 탐험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탐험이 남아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저희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바이칼호까지 한 7,000km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4,000km, 편도 4,000km. 편도 4,000km. 그러면 갔다 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향한 도전이다. 예. 그 우리 실크로드 예. 가셨던 그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하고 저것이 살짝 겹쳐져 있는데, 아까 96년에 횡단 이후에 모스크바에서 3년을 살면서 모든 길은 모스크바로 통했다. 9개의 대로가 전 세계로 연결한다 했는데, 그 중에 러시아의 도로를 M자로 시작해요. M자는 모스크바를 의미합니다. 모든 길은 모스크바에서부터 시작한다. M5 도로하고 M7 도로, 우랄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볼가 연방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노선을 타게 되면 시베리아를 거쳐서 극동까지 연결이 되고, 한 선은 중앙아시아로 들어갑니다. 네. 그 M5 도로하고 M7 도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중앙아시아는 아시겠지만 고대 실크로드가 있는 길입니다.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길이 한번 막혔었죠, 이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 시대가 오면서 또 이 길이 막혔었고, 소비에트가 몰락되면서 이 길이 열렸는데, 불행하게도 소비에트가 무너진 건 아까 전쟁에서 패배한 상처와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실크로드는 열렸는데 그 길이 너무나 가난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길을 회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300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아서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만나는 환경 문제, 빈곤, 질병, 뭐 이런 문제들을 이슈화하면서 일본 교토 옆에가 이제 조만한 실크 짜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마지막 점으로 두고 전 세계 300명 청년들이 이 길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지구촌 과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이 실크로드를 따르는 이런 길들이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전 답사까지 다녀왔고, 이것도 뭐 체감공 분량입니다. 이 얘기는 다녀왔고, 출발하기 전에 9.11 뭐 사태가 났죠. 네. 미국에서. 예, 네. 그래서 나비 효과라 가지고 뉴욕에도 네, 네.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하게 돼서 네. 그 실크로드 상이 다 미국 군사기지 되고 위험 지역이 돼서 저희가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네. 이걸로 엄청나게 제가 타격이 컸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망했어요. 그걸로 부도가 한번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3차는 7,000km는 예. 중간에 그럼 돌아오는. 예, 이제 3차는 이제 그 이후에 2014년에 유라시아 대륙을 다시 횡단합니다. 예, 25,000km를 달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게 저는 다 그 행위만 반복한 거예요. 네. 세 번째도 블라디보스톡에서 바이카로스까지 갔다가 또 와요. 네. 이제 이때는 처음으로 한 9명 정도의 차량 여행자들이랑 함께 달렸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건 아니었고,
이제 광주에서 제가 일단 거주지가 광주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분들을 몇 분을 모시고 이 확장된 공간, 특히 지금 이제 다양성이 경쟁력이라고 하니까 문화의 다양한 계층들과 함께 섞어져서 확장된 공간에 어떤 기회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시도했는데 제가 좀 인격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혼자 결국 갔고 네네. 혼자 갔지만 이미 시대의 흐름은 3천만 명 여행자들 속에서도 야, 내 차를 가지고 한번 유라시아를 횡단해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해시에 모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9명 차량 여행자들을 만났는데 처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대륙 횡단하는 게 버킷리스트여서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로만은 단순히 횡단만 하는데 저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가 아주 기회가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대부분이 무서워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면 이제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사고 나지 않게 무사히 본인들의 목적지까지 가길 바랬는데 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바이칼까지가 4,000km거든요. 여기까지만 제가 안내를 해주면 이분들이 적응을 해서 대륙 끝까지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포르투갈이고 어떤 분은 네. 영국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각자 나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바이칼 호수까지 좀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다 함께 달린 건 아니고 SNS가 있고 시베리아에서도 네네. 인터넷이 터집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SNS를 연결해서 서로 다 흩어져 있대 제가 조정을 좀씩 해줬죠. 네네. 이 일로 이제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슨 많이 뭐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그냥 청년도 있었고 취직을 못한 그다음에 조기 퇴직한 분도 있었고 네. 또 그분이 젤로 청년 같더라고요. 60대 고령화. 네. 체력도 많으시고 그분 또 안정적인 분이신데 이런 우리 국민들을 이루고 있는 아주 평범한 분들이 각자의 그냥 일상에 있는 이동 수단을 타고 왔었어요. 이거를 보고 이 3천만이 넘는 여행자들인데 우리는 남북 분단으로 해서 다 비행기 타고 가는 콤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거를 유라시아 마실가기 야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회사로 출근하다가 네네. 2주간 그냥 연차 휴가는 그냥 네네. 파이카로스나 한번 갔다 올까? 네네. 이걸 3천만 명이 다 꿈꿀 수 있는 네네. 플랫폼을 만들자 하고 했던 계획입니다. 3차. 그게 3차.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디지털 실크로드.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그 아시아 하웨이 6호선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는 예. 그 우리 4차 이제 탐험 가기 전에 저희가 잠깐 채팅방 또 이렇게 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로 이렇게 횡단을 하시려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축복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적은 언제였던가요? 일단 바이크 자체가 두 바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안정성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대륙이 끝없는 길은 달려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계 메커니즘을 타고도 14,000km를 하루에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륙을 횡단하는 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막 어디 딱 사고 나갖고 딱 일어나갖고 슈퍼맨처럼 다시 또 먼지 털고 달려주길 바라지만 모토바이크를 타고 가다 한 번만 넘어지면 팔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 순간 여행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모험담을 듣고 싶지만 저 횡단하는 저 입장에서는 한 번의 사고로 전체 1년 동안 준비한 농사가 망치기 때문에 네. 사고는 나서는 안 됩니다. 네. 났으면 저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은꽃공원님, 와, 대단하십니다. 탐험가님의 꿈을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해바라기님, 색깔 있는 탐험가로서 건강하세요. 통일이 될 때까지. 이제 북한까지 또 바이크를 타고 가실 날이 고맙습니다. 오지 않을까 같습니다. YT님, 횡단하실 때 날씨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날씨 함께, 좋죠. 네. 좋았습니까? 안 추웠습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또 시베리아 키워드는 그거예요. 우리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느 캠핑족 연인들이 나누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시베리아 가면 와 끝도 없는 그 침엽스림과 초원이 있지 않냐. 저도 그걸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푸른 날씨에 하얀 구름도 많이 있지만 어떤 날에는 그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그 친구 자무카하고 이제 붙게 됐어요. 한판. 자무카가 아주 더 우세했어요. 근데 그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이 이기게 된 게
번개를 이용했다고 하거든요. 네. 시베리아의 키워드는 저한테는 구름과 천둥 번개, 네. 그다음에 엄청난 강풍, 네, 토네이도가 바람. 뭐 네. 미국에서만 부는 게 아니에요. 시베리아에도 불어요. 매일 시베리아는 매일 불타고 있어요. 우리가 요세미티 국립공원, 뭐 어디 호주의 산불은 매일 기사화되지만 우리 머리 위에서 나는 시베리아 매일 불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불타고 있어요. 아. 어마어마한 벌목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 어찌되었던 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면 가릴 수 없는 대평원에서 혼자 서 있는데 천둥 번개가 그냥 하늘이 시커매져요. 네. 그리고 천둥 번개가 딱 내리면 몸이 펼 데가 없잖아요. 네. 진짜 존재가 막 영원히 흔들리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 뭐 아까 뭐 그런 경험도 있고. 그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함께 하는 횡단 너무 멋져요. 꿈꾸는 해바라기님, 테스님 바이크 사고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나 사고 경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우리 그거 해드릴게요. 예. 장형규님 대단하시네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기획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은꼬꼬마님, 시베리아라는 말을 들으면 단지 눈과 추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자연 환경이었네요. 자, 테스님이 이야기하신 사고의 경험 잠깐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났으면 저는 이제 이 자리였고 4번을 횡단을 못 했겠죠. 대신에 이거를 말하면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대신에 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저는 그 끝도 내가 정말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대륙에 가면 사람이 무서워요. 저 자연을 좋아해서 그 학교 다닐 때 수업도 안 받고 지리산 가서 살 정도였거든요. 근데 시베리아는 호랑이가 살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쇠파리라고 불리는 그 옛날 우리가 소 많이 기르고 그럴 때 소 피 빨아먹는 파리가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이 쇠파리예요. 술록파리라고 하는데 단 5분도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찌되었던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 대신에 뭐 세료가라는 사냥꾼이 있어요. 그 사냥꾼이 곰 사냥꾼인데 그 친구가 러시아 사람이 오토바이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를 그 대륙에서는 여행자를 아주 접대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고 저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근데 보통 자기 차는 너한테 빌려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너무 극진히 대해주면서 그 오토바이를 한번 타자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러시아 사람이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키를 주면 안 되는데 너한테 극진하니까 줬어요. 주고 나서 그 친구가 이렇게 한번 당겼는데 너무 당겨갖고 오토바이가 앞바퀴가 딱 들어 올려져갖고 그 친구를 내동댕이 쳤는데 여기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깨져버렸어요. 네. 위험한 사고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걸 그렇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간 위험하다는 네,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하웨이 6호선을 이제 일단은 브라디보스톡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이제 횡단하셨지 않습니까? 암스테르담에서 찍은 사진이 어디 하나 좀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있군요. 예. 이 사진 잠깐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그 우리나라도 극동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산이 끝이 될 수도 있고 목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유럽은 보통 뭐 포르투갈의 지브랄타 해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암스테르담이나 노테르담이 끝이라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덜란드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해석하는 게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역사라고 봐요. 아시겠지만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한반도보다 한 5배 정도 이상이 적다고 그래요. 자원이 없음을 의미하죠. 바다는 땅보다 더 높죠. 그래서 매년 홍수 피해를 겪었던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그 가장 네덜란드 상인 하면 유명하죠. 최초로 수표를 만들기도 하고 어마어마하죠. 그 콤플렉스 극복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그 네덜란드인이 세계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는 뉴욕을 개척하죠. 그 뉴욕을 개척하러 가던 배가 뜨는 곳이 노테르담의 항구에 있습니다. 그 항구에서 하룻밤 묵었던 호텔이 뉴욕 호텔이에요. 그게 노테르담 지금 4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 마치고 저 뉴욕 호텔 앞에 제가 거기가 목적지가 돼서 이제 목표에 도달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저 사진을 보니까 정말로 디지털 시대 노마드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확 드네요.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던 이러한 그 4번째 도전이 노테르담 여기에서 지금 뉴욕 호텔 앞에서 이렇게 멈췄습니다. 채팅방에 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잠깐 보고 가실까요? CY1님, 1시간으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YT님, 와, 정말 위험했네요. YT님, 대륙 사람들의 문화도 알 수 있어서 좋네요. 축복님, 지금은 시베리아와 중국을 횡단하는 호랑이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호랑이가 마주친 적도 있었나요? 호랑이가 마주쳤으면 여기 없겠죠. 예. 하지만 현재 정말 심각해요. 호랑이가 많아지지 않았고 너무 많이 그 약재가 된다고 해서 중국, 뭐 한국도 참 많이 잡아갔죠. 예, 벌목도 은꼬꼬마님, 심하고. 은꼬꼬마님, 횡단 장소마다 고유의 의미가 있어서 시간한 건 줄 모르겠습니다. 아이, 참 하실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4번에 걸쳐서 아까 말씀했습니다. 96년에 예. 첫 번째 이 시베리아를 횡단을 12,000km를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또 25,000km, 세 번째 7,000km, 예.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합해서 65,000km를 달렸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한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200번 하고. 200번 정도. 그렇게 많은 거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지금 그 유라시아 컴플렉스를 이렇게 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라시아 콤플렉스라는 건 결국 크게 보면 이제 여행자들을 위한 복합 공간인데, 제가 분단의 상황에서 광주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 끝까지 가는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25년 동안 구축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3천만 명의 여행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3천만 명의 여행자들이 남북 분단으로 해서 다 비행기 타고 가는 콤플렉스가 있는데, 한편으로 다양한 차량을 이용해서 1년에 100명 이상의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시베리아를 횡단하는데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자료도 많이 없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극히 그냥 같은 내용들만 반복될 뿐이거든요. 근데 현재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마다 캠핑카 없는 곳이었거든요. 네. 이 캠핑족들마저도 100%의 꿈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베리아를 횡단해 가는 게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많은 비용을 들고도 시베리아를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의 그냥 탐험 전시관이에요. 여행자들을 복합 공간이라고 했는데, 롤모델이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프람 전시관입니다. 아문센과 난센이란 탐험가가 있죠. 그들이 난센은 선배 탐험가로서 북극항로 개척했고, 난센은 남극점을 개척하는데, 이 프람이라는 건 배 이름이거든요. 이 배 자체가 전시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라시아 콤플렉스라는 이름으로 2,900만 명 여행자들이 그냥 출퇴근하는 차로, 야, 스트레스 받는데 바이카로스 한번 갔다 오자. 이건 시선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네. 너무 400km 안에 5천만 명 있는 건 네. 답답함을 의미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부작용 많이 나오는데, 바이칼 한번 갔다 오자. 그냥 연차 휴가 내고 이런다면 조금 우리 시선이 널널해지고 여유가 있지 않을까. 네. 이거를 위한 집입니다. 네, 아주 꿈과 같은 이런 이런 이야기가 또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한 복합 공간. 그러면 이러한 복합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마지막은 교육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이 탐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매우 소중하지 않습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이 대목대목에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탐험가님의 이러한 이 생각들이 아주 깊이 있게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탐험이라고 하는 직업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교수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다양성의 경쟁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박수를 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양성이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탐험가도 존재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저희 25년 탐험 역사에서 23년은 탐험가라는 직업은 정식 직업군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 안 와도 할 수 있잖아라고 하지만, 정식 직업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소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광야는 불안하고 고독하죠. 벌이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뭐 이런 그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뭐 또 일을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는 그 지혜를 배웠고, 결국 현재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도 배우고
뭐 절대적인 건 없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탐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탐험가라고 하는 직업이 우리나라도 곧 생길 것 같습니다. 끝없는 도전 정신, 교육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탐험가들의 도전, 그 챌린지, 예.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상당히 무기력에 있고 예.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예. 강한 어떤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언가를 향한 도전 정신과 열정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그 계획하고 계신 유로아시아 컴플렉스 예. 여기에 그 탐험 교육 예. 이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예로 결국은 세계 수도라고 하는 뉴욕의 그런 콘텐츠들이 많아요. 다양성이 아웃워드 바운드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뭐 해석 자체가 이제 경계 밖으로 나가자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 안과 밖 교육도 뭐 아웃사이더 교육이 있을 거고 인사이더 대한 교육이라는 아웃사이더 교육이 있고 인사이더 교육이 있으면서 서로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 탐험 프로젝트를 갖고 인터넷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려고도 하고 있고 아까 유라시아 컴플렉스라는 몸체를 만들어서 그 몸체에서 탐험하면 도전 모험이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동기부여라든지 공동체식 요즘에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죠.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 또 못하는 학생 저처럼 가난하게 자란 학생 다양한 서로 다름이 모여져서 이제 아웃워드 바운드 스쿨 같은 경우는 안데스 산맥을 목표점으로 줘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싸움을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혼자서는 그 안데스 산맥 정상에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고도의 등반 기술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모아놓으면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합니다. 공동체식의 시작입니다. 나는 내가 식기 담당을 할게. 나는 길을 개척해 볼게. 뭐 나는 텐트를 칠게. 해서 이네들이 그 안데스 산맥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아주 끈끈한 관계. 뭐 러시아에서는 스비아즈라고 합니다. 중국 관시라고 하죠. 관계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 맺는 훈련이 뭐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아웃 오브 바운드 스쿨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는 학교. 굉장히 그 인성 교육에도 그리고 아까 공동지그식을 함양하는데도 예.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그 아마 장이 되지 않을까. 아무쪼록 유로아시아 컴플렉스가 잘 이렇게 계획이 이 성사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또 오늘 지금 저희가 못한 이야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못 들은 이야기들 4차에 걸쳐서 그동안에 많이 해주고 싶었던 도전과 열정,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들을 우리 무기력한 청소년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좋은 장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로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4차에 걸친 이러한 그 4번에 걸친 도전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다 한 권의 책이 될 텐데 예. 저희가 시간을 너무 적게 들인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끝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 채팅방에 올라온 그런 보고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려면 바이크가 상당히 좋아야 할 텐데요. 125cc 타고 26년 전에 했습니다. 네, 진짜 꽂혔을 때 바이크를 모습 보러 훅 떠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택배가 나는 차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로망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은꽃꼬마님 시즌2 가자라고 했습니다. CY1님 시베리아라는 큰 학교의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시베리아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북방 유전자의 원형이 있는 곳입니다. 이야, 멀지 그렇군요. 않습니다. 네. 가까운 곳입니다. 은꽃꼬마님 오늘 1시간으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테스형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주세요. 다음에 또 나오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나온 이유가 저도 제 일정이 있긴 하지만 우리 이정선 교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많이 들었고 교수님 자체가 결국은 아까 안과 밖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통 시선들이 안쪽으로만 제도권 안이라든지 인사이드 쪽으로만 몰려있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은 굳이 표현하자면 아웃사이더 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웃사이더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모든 문화들이 또 변방에서 만들어져서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 저같이 이렇게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네트워크도 다양하고 아주 가슴이 높다고 알려지셔서 저도 나와서
뭐 제 목소리 톤으로 마음껏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그래도 오늘 예. 전혀 떨지 않으시고 정말로 야생마와 같은 때로는 그러면서도 끝없는 도전을 하고 사는 따뜻한 휴먼, 어떻게 보면 휴머니티를 갖고 계시는 우리 김영국 탐험가께서 나오셨는데 마지막 소감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두서없이 말했는데 그냥 다시 제 얘기보다 저는 그냥 결국 초심이고요. 우리들은 이렇게 두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한쪽 눈으로 뭐 그냥 외눈박이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외눈박이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눈에 보이는 건 영원 앞에서 순간일 뿐입니다. 두 눈, 안과 밖의 균형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가장 부러웠던 게 이제 러시아는 11개 시차로 이루어져 있고 180개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이에요. 정말 나가보시면 너무 부러워요. 그 큰 땅이. 뭐 툰드라, 타이가, 스텝, 모든 기후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대륙에서 이제 여행자들을 만나면 독일, 프랑스 이렇게 이제 비교적 선진국에 들어있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그 경계 밖으로 나와서 자전거 하나 가지고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독일 젊은이가 있어요. 만약에 저는 그 젊은이를 같이 시베리아에 있는 초원에서 같이 잔 적도 있어요.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만나서. 근데 그 젊은이 직업 뭐냐고 했더니 인터넷 게임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 친구가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그날 들어오는 그 번개, 시베리아 자작나무 느낌, 냄새, 풀의 냄새 이런 부분들을 게임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섬세한 소프트웨어가 나오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힘이거든요. 네, 창의성도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다. 끊없이 도전하는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김영국 탐험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의 끝없는 도전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많은 앞으로도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저희들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기회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정선 라이브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탐험가 김현국이에요. 제가 탐험가로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료를 구축해 오고 있어요.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이죠. 1996년에 모터사이클을 이동수단으로 해서 시베리아를 횡단을 했습니다. 24년 정도 유라시아 대륙과 인연이 있고 2014년, 2017년 3번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지구 하나 정도는 자기 가슴에다 넣고 그 지구를 캔버스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청년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문화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탐험가로서 최종적인 꿈은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의 다양한 계층, 요즘 유행인 융합을 합니다. 미술가와 음악가가 만나서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으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이게 탐험가로서의 현재로서의 최종적인 꿈입니다.